자, 상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술, 상세하게 설명한다 해서 상술이죠. 상세화라고도 하기는데 상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개념을 보시면 어떤 사물의 현상을 알기 쉽게 자세히 풀어서는 거, 자세히 풀이해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듣기 쉽게 좋은 표현,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술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상술의 의미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상술 같은 경우는 논술에서는 정의법과 결부지어서 정의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상술법 문단 전개 요령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떤 그 표지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지어. 자세히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환원법으로 다시 말하면, 추가 설명법으로 더구나 특히 또한 요런 거 머릿속으로. 근데 이걸 자꾸 남발하면 곤란해요. 접속어 남발하면 정말 글 못 쓰는 사람이에요. 글 잘 쓰는 사람은 접속어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접속어 써도 돼요. 근데 좀 잘 써보자는 거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거 없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글을 잘 쓰는 사람이죠. 자,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괄호를 쳐놨죠. 먼저 옛말에 생적언이라 했다 해서 옛말을 인용했죠. 그 다음에 저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이다. 이걸 생적언을 풀이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곧,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들 때까지 그런 수천 마디 말을 하고 살고 다르게 표현하면 말을 통해서 생각을 전달하고 그 말 속에 이제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게 인생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삶 있는 곳에 반드시 말이 있기 마련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쭉쭉쭉쭉. 이게 상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또 교육학적 지식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푸는 게 하나의 논점 하나가 한 문단으로 논점 하나 1점짜리를 그렇게 또는 2점짜리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풀기는 좀 어렵고 보통 한 2문장 정도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푼다면. 자, 정의법으로서는 정의 문장을 다시 더 알기 쉽게 자세히 풀이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이 정의법이죠. 사랑은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이다라고 해놓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고 있죠. 셋째 줄을 보시면 둘째 줄에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받들어주고 바라는 바를 다 이루어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희생정신, 희생태도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다시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소주제문을 첫 번째, 이거는 정의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첫 번째 내 주장입니다. 그 글로 보자면 첫 번째 내 생각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소주제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아까는 정의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풀어주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방법이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학년도 16학년도인가요? 15학년도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 먼저 책부터, 그러니까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문제가 2015학년도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그런 문제죠. 이게 왜 어려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어려웠을까? 2015학년도 자유교육 한번 보죠. 자유교육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딱 교육학 책에 자유교육만 딱 갖다 놓고 하나의 항목으로 논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서양 교육사와 그 교육 철학을 알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고. 또 문제를 보면 피터스 논이다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2015학년도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2015학년도 문제 봅시다. 다음은 A중학교 학교교육 계획서 작성 워크숍인데 둘째 줄에 보시면 A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자유교육 관점에서 논하고 요거죠, 그죠? 예,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 목적이 자유교육 관점에서 볼 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뭐냐. 그래서 배점을 딱 봤더니 이야 4점이나 들어가 있네. 4점이나. 4점이나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4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요, 이게 뭡니까? 왜 4점이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 점수는 둘째 치고라도 이게 뭐지?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점이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논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문제 제시문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문단이 그것이죠. 두 번째 문단이죠. 먼저 교육 목적에 관한 문제점 개선 방안입니다 해놓고 학생들의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 지식교육을 추구해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합리적 정신 개발. 그 다음에 키워드가 지식교육. 이 두 가지죠. 그런데 다시 뒤집어서 지난해 우리가 국수 영어 교과 특별보상제 시행으로 이들 교과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던데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합리적 정신 개발은 지식교육이죠. 지식교육을 추구해왔는데 이거와는 달리 판별 경쟁이나 포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 목적이 왜곡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딱 보면 경쟁이라든지 포상을 위한 교육 목적이 뭐죠? 외제적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그죠? 교육 공부했으면. 그러면 다시 뒤집으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재적 목적. 뭘 통해서? 지식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식교육을 통해서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겠다는 게 이 사람이 그 A중학교의 교육 목적의 중점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외재적 목적 나와 있죠? 그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봅시다. 이러한 교육 목적의 왜곡으로, 다시 말해서 외재적 교육 목적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교사는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주입식 수업을 해왔고, 자, 이게 뭐죠? 문제풀이식 수업, 주입식 수업. 이게 뭡니까? 예. 문제풀이식 수업이 뭐예요? 문제만 푸는 거잖아요. 문제만 풀면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속에 있는 수학적인 사고, 수학적인 안목이 형성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문제 풀고 말잖아요, 그죠? 형식적으로 그냥 문제 풀고 말, 형식적 고착이 일어나지, 뭐, 어떤 그 내면에 있던 수학적인 사고, 수학적 사고라서 논리적 사고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문제 해결적인 사고, 그런 사고력이 키워지기는 만무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입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누가 교육의 중심이 누굽니까? 교사죠? 그리고 내용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주입. 집어넣을, 그 들 입자, 그죠? 예, 집어넣는 거. 집어넣는 거는 학생들의 자발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학생은 뭐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으로. 이 정도 오면 뭔가 감이 안 와요? 공부를 좀 하면 바로 감이 오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교과에 스며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하지 못한 다양한 사고방식의 내면화가 뭐죠? 사고방식. 이게 뭡니까? 사고방식의 내면화? 보는 눈이잖아요. 보는 눈. 수학을 보는 눈. 물리 교과를 배워서 물리를 보는 눈. 지적인 안목. 교과 속에 사고방식이 다 녹아있어 있잖아요. 아, 이걸 알려면 피터스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루노도 알아야 돼요. 브루노.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는 게 문제풀이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거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수학 교과의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쳐. 수학 교과의 성격. 각 교과의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과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기본 모토 아닙니까?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자. 왜? 그 전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교과답게 못 가르쳤다는 거죠. 교과 중심 교육 과정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문제풀이식 주입식으로 했더라. 훈련 중심, 암기. 이렇게 했으니까 교과 중심 갔다가 경험 중심 갔다가 다시 학문 중심으로 오면서 계약으로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우리는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과 성격에 충실하게. 물리답게, 수학답게 가르치겠다. 그게 뭔데? 그렇지, 지식의 구조로 가르치는 그게. 핵심 개념들을, 핵심 수학의 아이디어, 핵심 물리의 개념,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들만 알면 된다는 거죠. 다른 잡다한 지식, 파편난, 이런 그 분절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그리고 연결돼서, 이런 개념들이 쭉 연결돼서, 이 우산이라고 보이잖아요. 그죠? 수학이 딱 눈에 탁 들어오는 게, 탁. 물리 현상이 눈에 탁 들어오니까, 물리 현상이, 오늘도 지구는 여전히 자전하고 있구나.
예,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야, 이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딱 지금 나와 있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얘기가 내년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시 풀어 써주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 지금 키워드가 지금 교육 개념, 지식 교육, 자유 교육의 이상 같은 말이네, 그죠?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 교육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유 교육. 프리가 아니라 리버럴이잖아요, 리버럴. 어쨌든 자유 교육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라고 돼 있고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내년에 우리 학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보면 어떤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 그렇게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에 나와 있는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러면 지식 그 자유교육이 뭡니까? 자, 이거 논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의 답은 나왔죠. 여러분 주장이 뭐죠?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자라는 거예요. A 중학교는 뭘 추구해야 된다? 요거를 추구해야 된다. 답은 나왔어 이미. 근데 이거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개념 정의 중심으로 해서 상세하게 풀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교육 목적이, 자유교육에 따르면 왜 교육의 목적이 노예제적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도출해줘야 될 거예요. 이 결론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 결론을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자유교육이 내재적 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끌어내줄 때 이거 봐봐.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요 관점에서 요 눈으로 요걸 보라 그랬으니까 요 눈이 뭔지를 먼저 설명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자유교육이 뭔지에 설명. 선생님 자유교육 저 잘 모르겠는데요. 왼발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써주시면 되죠. 여러분 모르시더라도. 이미 답은 얘기해 주고 있죠. 요 한마디 쓰면 1점 들어가는 건데 자유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주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게 내재적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줘요. 내재적 목적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 결론 뭐죠? A 중학교는 내재적 목적을 추구한다. 여기에 내재적 목적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설명법은 첫 번째는 자유교육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정의를 내려줘요. 정의를 내려주고 그 자유교육을 풀어주면서 내재적 목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끌고 가야 되니까 상술해서 여기는 이제 개념 정의 먼저 정의법이 들어가죠. 두 번째는 이거를 상술하면서 내재적 목적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또 요거 정의법도 그럼 내재적 목적이 뭔지를 또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내재적 목적 설명. 플러스 예시법. 예가 있으면 물론 또 써주시면 좋고요. 안 써줘도 뭐 상관없는데 어차피 이 안에 예가 다 나오게 되니까. 대충 어떻게 쓰시는지 알겠죠? 그럼 점수 한번 볼까요? 점수. 요 내재적 목적의 말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결론이니까. 1점이죠? 일단 자유교육 관점이니까 이게 1점이죠? 그 다음 자유교육에 대해서 개념 설명 들어야 되겠죠? 1점, 2점, 이거 3점, 이 내재적 목적에 대한 설명 4점. 그러니까 2점, 2점, 이렇게 4점이에요. 점. 이거 자동적으로 나오지만 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자유교육 정의하고 설명. 상술. 여기 2점, 여기 2점 배당이 돼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교육학 논술이 아니고, 일반 논술이라 그러면요. 여기다가 제시문 분석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것까지 같이. 그 제시문을 논리적 근거로, 이것도 논리적 근거로 해서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는. 근데 여기는 일단은 둘째로 치고. 자, 그러면 자유교육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 즉 자유 교육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을 통해서 뭘 하는 거? 합리성, 합리적 마음을, 합리적 정신,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는 거,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는 것을 자유 교육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 교육이란다. 그죠? 이렇게 설명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합리적 정신을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지식 교육을 통해서 합리적 정신을 개발한다. 그 뭐가 합리적 정신인 거예요? 뭐가? 상수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대해서. 뭐가 합리적 정신인 겁니까? 자, 이게 이제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교육학적 지식이 좀 필요하죠. 자유롭다는 것은요, 정신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정신이 자유롭다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무지로부터, 편견으로부터,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자유롭죠. 정신이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인간이죠. 합리적 인간. 합리가 뭐지? 이성이 합치되는 사람이 이성이 합치나요? 이 지식교육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성을 개발하자는 게 합리적 이성. 합리적 이성이 합리적 정신에, 이게 정신이 이성이잖아요, 정신이. 합리적 이성. 합리적 이성을 개발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도덕성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잖아요. 이성이 있으니까. 합리적이니까. 그러니까 편견에 빠지지도 않겠죠? 뭐 당파 싸움에 휘둘리지도 않겠죠? 이성적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찌르지도 않겠죠? 왜? 그건 합리적 인간이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동이니까. 도덕적이잖아요. 도덕성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적 측면에서 교육하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성 개발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성 개발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뭘 하냐, 이걸 통해서 이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얘기했어요? 미국에서는 본질주의, 그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누구? 진보주의,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사회개혁주의, 누가 얘기했어요? 아, 뭐야.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재건주의가 얘기했어요? 아니면, 진보주의가 얘기했어요? 본질주의가 얘기했어요? 아, 나 진짜 이거 교육학 시간도 아니고. 본질주의, 항존주의가 얘기했잖아요. 항존이 뭐예요? 항상 존재하는 거. 영원 불변하는 게 뭐죠? 우리가 서양사를 되돌아보면요, 영원 불변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이 뭐죠? 이성을 강조하는 사상이잖아요.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항존주의가 이성을 강조하죠. 이성. 항상 존재하는 건 이성이잖아요. 이성은 절대적이니까. 근데 경험에 휘둘리면 절대적이지 않죠. 여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물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사라져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건 이성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이 맛봤던 사과의 맛이 달콤하죠? 그 달콤한 맛이, 내일 지나도 또 달콤한 맛이 갑자기 썩은 맛이 나요? 안 나잖아요. 달콤한 맛은 달콤한 맛이 그냥. 근데 사과 며칠 지나면 썩죠? 변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이성이잖아. 이성을 무엇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정신이 들어가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을 거냐, 그죠?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 어떤 것이 뭡니까? 고전이지, 고전. 고전 한번 보세요. 고전의 역사든 그 문학이든 거기 보면 셰익스피어 하나만 봐도 거기에 엄청난 정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그 위대한 고전 속에 인류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고전을 통해서 이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개발해야지 이게 항존이니까. 그게 뭐예요? 항존주의잖아. 그 허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학습사회 주장했죠? 허친스가 생각하는 학습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지하철 탈 때마다 고전 들고 모든 사람들이 고전 들고 다니는 거. 밥 먹으러 왔어도 고전 읽고. 그런 사회가 허친스가 얘기하는 학습사회예요. 허친스 위대한 고전 이렇게 시카고 대학 30세 시카고 대학 총장으로 부임해서 그 듀이가 이제 시카고 대학의 그 실험학교를 하고 물러난 다음에 바로 이제 총장이 취임해서 그때 이제 삼류 대학인 시카고 대학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노벨상 배출한 사람만 해도 80명이 넘어요. 위대한 고전의 읽기 그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그럼 자, 서양사 잠깐 볼까요? 이거 설명해야 되나? 처음에 뭐죠? 서양의 위대한 정신문화 두 개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전통과 헤브라이즘 전통이 두 가지가 쭉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도. 헬레니즘 전통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고대에서 시작하잖아요. 고대 누구? 고대 그리스, 그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그 중에서 이제 도시국가 폴리스 중에서 이제 아테네죠. 이게 출연한 사람이 누구지?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서 이소크라테스도 있고, 얘네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뭘 강조해요? 이성을 강조해요, 이성을. 먼저, 여기 그 대표자가 누구죠? 모든 사상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나와요. 여기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나오는 게 뭐지? 이원론이잖아요. 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는 게 이론론이죠, 그죠?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이게 뭐야?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지? 여기 그리스 시대의 귀족 계급이 누구죠? 자유인. 어떤 교육이죠? 자유인을 위한 교육. 그게 뭐지? 자유교육. 그 자유교육이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인을 위한 교육이다. 두 번째는 정신의 자유를 위한 교육이다. 어디서부터? 무지, 편견,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교육. 이게 자유교육이에요. 자유교육.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여기서 이제 자유인을 위한 자유교육. 두 번째, 중세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서양사에서부터 교육 철학까지 하나의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역사와 철학 전체를 착 한눈에 이렇게 탁 들어와요. 탁. 중세 어떤 시대죠? 얘가 이제 인간 중심이었잖아요.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다시 얘가 이제 신중심의 사회로 바뀌잖아요. 신중심의 중세는 어떤 사회입니까? 봉건 사회죠. 봉건주의. 무슨 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봉건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거는 뭐 갖고 봉건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지 아세요? 이건 넘어갑시다. 그럼 세 번째, 신중심이죠. 중세 천년간 우리가 암흑기라고 그러죠. 왜? 인간은 사라져버렸으니까. 사라져버리고 신중심이니까 암흑기죠. 신중심인데 중세를 두 가지로 구분하죠. 중세 전기, 후기로 구분되죠. 중세 전기가 뭡니까? 십자군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슬람을 치러 갔잖아요. 왜? 얘네들이 교황을 꼬드겨갖고 치러 갑니다. 왜 꼬드겼을까요? 이때는 왕권보다 이 봉건의 짱이 누구입니까? 영주잖아요, 영주. 영주 밑에 누가 있죠? 농노가 있죠? 영주를 보호하는 계급이 뭐예요? 무사계급. 기사. 농노가 장원에서 경작한 거 영주가 봤죠, 그죠? 영주 땅덩어리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만 해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셀까요? 영주가 힘이 셀까요? 영주가 당연히 힘이 세죠. 여기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기독교 사회죠? 누가 힘 세요? 교황이 힘이 세죠. 그 왕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왕은. 그러니까 봉건주의, 만약 봉건주의가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대로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근대로 넘어가면 뭔가 달라지겠죠? 근대로 넘어갑니다. 자, 신중심이잖아요. 신중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는 이거 두 가지가. 전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실패한 게 이제 후기잖아요, 그죠? 십자군 전쟁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야, 신이 존재하는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9번 전쟁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실패하죠. 그러니까 전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평온한 사회죠. 평온한 사회. 그러니까 학교가 세워지는 어떤 학교가 세워집니까?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죠. 교부 철학에 입각해서 플라톤의 교부 철학에 입각해서 학교가 세워지죠.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죠. 문답학교, 교리문답학교, 본산학교, 수도원학교. 다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교부가 뭐예요? 교회 아버지죠? 성직자.
성직자. 교부 철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플라톤. 어디 갔어?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 달리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아버지가 조각가고 엄마가 산파였어요. 그러니까 조각가니까 뭔가 깨뜨려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를 만들으니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뭐죠? 반어법과 산파술이잖아요. 그죠? 반어법은 뭐지? 무의식, 내가 모른다는 거. 무의식적 무지에서 내가 모른다는 것도 아는 거. 이거 모른다는 걸 아버지의 조각가의 영향을 받아서 깨뜨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주면 더 좋겠는데 저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그 다음에 의식적 무지.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달았죠? 엄마가 아기를 끄집어내듯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세계로 나가도록 끌고 가는 거. 이게 산파술이죠. 그죠? 산파술.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합니까? 안 했죠. 그건 찾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가죠? 이 밑에 제자가 플라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이데아, 아이디어. 이데아야. 이데아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이 이데아가 있고, 그러니까 이상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다는 거죠. 현상이 뭐지? 현상 반대가 뭐죠? 본질이에요, 본질. 어떤 사물이 있게 되는 근원적인 바탕. 근본적인 바탕.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게 현상. 드러날 현자, 상태, 상자. 드러나는 상태.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현상. 그러면 본질이, 얘는 껍데기잖아요? 본질은 이거지.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그 앞에 얼굴에 뽀루지가 났어요. 뽀루지는 현상의 본질이에요. 현상이지. 본질은 그 안에 뭐가 있죠. 그죠? 세균이 있든 뭐가 있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의 세계예요. 본질의 세계. 이상의 세계. 이상계죠? 현상계는 이상계를 모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뮬라시옹입니다. 시뮬라시옹. 우리는 시뮬라시옹의 시뮬라시옹 복사의 복사. 왜냐면 보세요. 사진 찍죠? 현상계를 찍은 거잖아요. 현상계를 찍은 거니까 복사의 복사잖아요. 시뮬라시옹, 시뮬라시옹. 근데 어쨌든 다 거짓이에요. 왜? 플라톤이 보기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존재한다는 거, 변하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보기에는. 모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오감을 통해서 인식되는 그 세계, 경험의 세계는 다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변하죠. 없어져 버리고. 이 변하는 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변하는 게 왜 본질입니까? 뽀르지가 났다가 사라져 버리는데 이게 뭐 본질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본질인 거잖아요. 그죠? 그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상이다. 이데아다. 생각, 관념, 이데아, 아이디어, 관념 아닙니까? 관념, 이성, 영혼, 이거다. 이 영혼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야? 저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진리. 이 진리는 이 본질적인 이성, 불변한 이성, 객관적인 이성에 의해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 보편타당한 진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객관주의. 객관주의는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뭐해? 발견한다. 발견. 구성주의는 지식을 구성한다. 자기 스스로 안에서. 구성하는 것은 개인의 인지적인 맥락,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상대주의, 얘는 객관주의, 절대주의. 어쨌든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죠? 그죠? 플라톤 생각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교부 철학의 왜 이론적 배경이 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주 평온한 사회예요. 이거 뭐지? 천국. 이거는 지금 현실. 얘는 사라질 거죠. 결국은 천국의 세계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진짜 세계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세계. 이 진짜 세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에 나가야 돼. 교회에 나가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교회 가자. 교회. 그러니까 교회 오게 만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플라톤의 생각의 바탕에서 저 생각이 만들어지고, 이게 기독교 세계예요. 기독교 세계. 예. 기독교 세계가 저 이론적 배경하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의 이제 헤브라이즘 세계를 이제 만들어내립니다. 헬레니즘 세계는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 소크라테스부터 싹트기 시작해서 플라톤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죠. 그 다음에 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아버지가 의사였어. 생물학에 관심이 많아요. 생물,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자기가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 지우개라고 하는 게, 또는 뭐, 초크라고 하는 게, 이게 변하는 건 맞는데, 본질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머리에 있는 게 이제 형상이거든, 형상?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이, 내가 요런 형태를, 그러니까 뭐 이 초크가 지금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나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초크를 원하고 있거든.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의 관념. 그 다음에 요거 뭐 탄산칼슘 덩어리잖아요. 탄산칼슘 덩어리를 가지고 요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요거 뭐 재료죠. 진료를 하는 그거를. 이 사람 진료인 재료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 형상이 결합돼서 요 초크라고 하는 게 뭐지?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질. 이 사람이 플라톤이 보기에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 사과도 변하는 거.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건 안 변하는데 요거 변하잖아. 본질이 아니라는 게. 근데 자기가 자세히 봤더니 그 물질 속에 이미 형상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우개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지우개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재료만 있으면 지우개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지우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이 지우개 형상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속에 이미 형상이, 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분리가 되면 이거 지우개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뭐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실제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생물학의 입각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우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까? 요렇게 지우는 역할을 수행하죠. 지우개 목적이 있죠? 분필은 쓰는 목적이 있죠? 물질들은 다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지우개가 목적이 있고, 이 연필이 목적이 있고, 이 연필의 목적, 지우개의 목적, 칠판의 목적이 만들어져서 어떤 게 생긴 거죠? 교실이라는 공간이 생기죠? 교실은 또 다른 목적이 있죠? 학교라는 또 만들어냅니다. 학교는 또 사회를 만들어내죠? 다 각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은 더 큰 목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요 목적이 다음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목적으로 나가면 맨 위가 뭐냐면, 맨 위가 순수 형상 세계. 맨 아래가 순수 진료의 세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목적론적 세계관이에요. 목적론적 세계관. 순수 형상은 뭐죠? 진료가 없는 거. 완전히 형상만 있는 거. 완전히 절대 정신. 헤겔이 말했던 절대 정신. 이 사람의 생각이 칸트에 영향을 주고 독일 근대, 칸트, 헤겔, 변정법 얘기했던 헤겔이 절대 정신으로 이제 막스 변정법 얘기하죠. 절대 정신을 강조한 헤겔에 이어지고 있는 건데, 목적론조서 헤겔은 절대 정신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헤겔이 얘기하는 그 절대 정신인 거예요. 이거는 순수 진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진료가 있는 거, 순수 형상이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 이건 아마 모르긴 해도 블랙홀이 아닐까. 제가 볼 때. 이건 아마 모르긴 해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닐까, 말. 하나님의 형태가 없어요. 근데 말 한마디면 다 돼. 생겨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세계. 근데 이건 다 뭡니까?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금 뭐예요? 저 교회에서 십자군 실패를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권위를 회복해야 되죠? 권위를 회복하려면, 야, 너희들 우리가 십자군을 패배한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시험에 실패했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 속에.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다 목적이 있는 거야.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철학해, 스콜라 철학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여기 왜 나왔지 근데?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죠. 봉건주의가 이제 붕괴가, 왜냐면 이제 여기 영주들하고 기사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서 다 실패하고 돌아오지 못하죠. 여기 있는 그 농노가 뭐 만들어내죠? 길도 조합해서 간의 수공업 만들어요. 수공업. 거기서 중상적 그 자본주의가 싹 트죠. 돈이 있다, 돈이 생기니까 자기네끼리 길들을 만들어서 시민계급을 형성하죠. 이게 뭡니까? 시민학교. 그 다음에 대학을 만들어냅니다. 대학. 여기 처음 시민학교 대학이 처음 출현하죠. 시민학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자본주의는 아까 제가 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부 구조가 있고 하부 구조가 있고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에서 결정된다. 이게 막스 생각이에요.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에서 결정된다. 하부 구조가 뭐냐? 생산관계야, 생산관계.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뭐죠? 자본가가 있죠? 노동자. 요 둘의 관계가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죠? 그러니까 무슨 주의 그러면 생산관계가 따지는 거예요. 봉건주의는 뭐요? 봉건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예요. 이게 봉건주의라고 그래요.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지배 예속 관계죠. 지배 예속 관계. 이게 이 지배 예속 관계가 상부 구조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결정.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 여기 국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도 받죠. 문화생활도 하죠. 종교생활도 하죠. 이거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본가 계급은 교육에서도 문화에서도 종교에서도 다 이거. 이 지배 예속 관계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 이게 갈등 이론이죠. 교육 사회계. 신교육 사회로 넘어가죠. 이게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이잖아요.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뭡니까? 내가 생각해 봤더니 교육은 아닌 것 같아. 교육은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는 것 같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지배 피지배 계급이 그 갈등 이론에서는 이게 뭡니까? 블랙박스잖아요. 학교 자체가 뭘 배우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학교는 그냥 정당화 수단, 정당화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네가 공부 못했으니까 이렇게 자본가 노동자가 되는 거고, 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적인 근거에 불과할 뿐이지 실상은 여기서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죠.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결론은 똑같죠, 그죠? 지배자는 지배자, 피지배자는 피지배자라고, 그죠? 결론이 왜 똑같을까요? 이 안에서 다루는 내용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게 신교육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지, 근데? 제가 지금 막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유교육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지금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면 몇 시간 잡으면 서양사 교육 철학까지 한 방에 그냥 쫙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못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시민이 만들어져, 대학이 만들어져. 이거는 이제 이거 가진 애와 못 가진 애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가진 애, 못 가진 애 구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중상적 자본주의가 싹 트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복선학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선학제가. 내가 돈 많은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농노했던 애들이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자본가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일하려고 그럽니까? 부려먹으려고 그러죠? 노동자가 생기죠? 그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가 라인이 달라지죠. 복선학제나 복선학제. 어쨌든 이렇게 이게 얘 대학의 활성에 없어 그 다음에 스쿨러 철학에 따라서 논쟁이 활발해지죠? 활발해지니까 이제 어떤 사회가 도래합니까? 이성이 이제 싹 트시가 이성. 그게 이제 근대 출발이잖아요. 근대 출발. 우리 14세기, 15세기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르네상스, 인문주의. 다시 재생하다. 재생한다는 말을 뭐죠? 인간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죠. 인간 해방 운동이잖아요. 인간 해방. 인간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죠. 인간 중심. 갔다가. 여러분, 전체 역사를 보면 제가 교육 과정의 역사가 지식이냐, 경험이냐, 교가냐, 아동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사상의 역사는요, 서양사의 역사는 종교냐,
인간이냐, 종교냐, 인간이냐. 둘에서 왔다 갔다 해. 그 인간도, 그러니까 교가 중심하고 학문 중심하고 다르잖아요. 그 인간도 이성적 인간이 있고요. 감성을 중시하는 인간이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어쨌든 다시 인간으로 왔죠? 인문주의. 이게 뭐예요, 인문주의? 다시 이게 자유교육이 뭐예요? 교양교육이죠? 인문교육이잖아요? 이걸 강조하겠죠? 그래서 개인적 인문주의, 사회적 인문주의 나눠지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인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그 남부에서, 유럽 남부에서. 근데 북부 네덜란드인하고 독일인들이 이탈리아가 해상무역이 발달하니까 해상무역으로 이제 귀족계급이 와서 보니까 너무 자유분방하거든요. 그것을 자기네 나라가 아직도 여러분 여기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아직도 이런 인간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기네 고장에 가서 이 자유분방한 삶을 전파하려고 하죠. 그게 뭐지? 그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귀족 계급이 이 자유분방한 이탈리아 삶을 전파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회 비판, 그 민중들에게 이제 파급되면서 사회 비판, 종교 비판으로 이어지죠. 사회 비판, 종교 비판으로 이어지니까 다시 옹호를 하려고 하는 게 키케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비판, 종교 비판으로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두 번째죠?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나타났죠. 종교개혁으로 이제 촉발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지? 카톨릭에서 종교 하나 더 생기죠? 개신교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이거 종교개혁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교회만 들어가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는데 교회 중심이라면 이거는 뭐죠? 성서 중심의 성서. 성서를 읽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교회는 썩었어. 돈 주고도 면죄부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성서. 근데 성서를 읽으려고 했더니 성서가 라틴어 쓰인데 로마. 여기서 로마 제가 빠뜨렸네. 로마까지. 성서를 읽으려면 성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는데 라틴어 고급 언어죠. 고급 언어가 어렵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라틴어 가르치죠. 문법. 칠자유학과라서 가르칩니다. 어학 중심의 문법, 수사학, 논리학. 그다음 수 중심의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걸 가르칩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에 쓰여진 성서, 처음 쓰여진 성서가 이때 루트가 나타나죠. 그죠? 루트가 독일어판 성서 처음으로 성서를 써요. 왜? 루트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 가도 돼. 성서만 잘 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성서를 읽으려면 독일어판으로 만들어 줘야지 독일 애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독일 애들이 읽으려고 했더니 까막눈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등 의무 교육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 의무 교육이 루터에서 16세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초등 의무 교육이. 근데 루터가 이 일개 신부가 한마디 한다고 이게 사회가 종교가 이게 갑자기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개 신부가 뭐라고 떠든다고 사회가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응? 고타 지방에 있는 누구? 고타 교육령 반포한 사람 누구죠? 에른스트. 영주. 우리나라만한 땅덩어리 갖고 있는 영주가 얘를 지지해버리잖아요. 얘를 지지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왕 밑에 있던 정치가들도 같이 합세해서 사회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가 나온 거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인간 중심이라 했지만 이때 이 인간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귀족계급 인간들이에요. 종교개혁자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만 하나 더 생긴 거죠. 결국은 인간 중심이라 하고 종교개혁 했지만 결국은 밑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반인들은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 일반인들의 어떤 현실성 유형성과는 전혀 별개예요. 지네들 귀족 계급을, 지네 종교애들, 지네들끼리 노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죠? 근대 세 번째.
17세기 실학주의가 나와요. 실학 유용성, 생활의 유용성. 그러니까 유용하고 합리적인 생활에 유용한 합리적인 사회인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게 실학주의잖아요. 실학주의. 예, 우리나라 18세기 태동했던 우리나라 18세기 뭐죠? 조선 전기 성리학 맨 나오는 게 이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잖아요. 이냐 기냐 플라톤이죠. 아리스토텔레스죠. 이거 갖고 따진 거 아니에요. 조선 후기 나온 게 뭐지? 실학. 똑같은 거거든. 18세기에. 실학주의가 나와서 이제 실제에 도움이 되는 감각, 경험,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 실학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그 배경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경험론,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합리론이 있는데, 베이컨, 로크,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 제가 설명드리면 좀 길어서, 이거 다시 통합한 사람 누굽니까? 칸트. 관념론. 이 근대 관념론의 시작입니다. 헤겔에서 완성합니다. 여기 경험론의 영향을 받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과학의 어느 정도 태동이 일어나게 조금씩 일어나다가 여러분 18세기 중엽에 뭐가 나올까? 산업혁명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과학이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다가 18세기로 넘어갑니다. 18세기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계몽주의잖아요. 계몽주의. 이걸 계몽이 뭐지? 이성을 통해서 무죄 목매성에서 꺼집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무죄 목매성 탈피하자. 이성.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이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이성.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사회. 여기 또 루소가 나옵니다. 루소 얘기 또 해야 되죠. 한국민 예술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계약설, 에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어쨌든 루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는데 인간을 보면 계몽을 통해서 영국의 명령혁명부터 프랑스 대혁명까지 100년간의 시기가 계몽주의인데 그야말로 이성 때문에 사회 전체가 여기서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었지만 사회는 안 바뀌다는 거예요. 사회 뜯어 고치자. 그러니까 루이 14세부터 루이 16세까지 그 아주 독재 권력 하에 있는 그 시민들이 그야말로 세금만 내고 맨 앞에 이제 왕이 있죠. 그 다음에 제1신부인 성직자, 제2신부인 귀족, 제3신분이 평민이에요. 평민에는 판사, 변호사, 노동자 다. 얘네들 세금 한 푼 안 내요. 얘네들이 다 세금 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세금 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뜯어 고치자 하는 게 이게 계몽주의잖아요. 그죠? 혁명 일으킵니다. 혁명. 이성. 근데 인간이 봤더니 이제 혁명을 통해서 나중에 뭔가 사회가 달라지는가 했더니 안 달라지죠. 여전히 혼란 상황, 혁명 미완으로 끝나잖아요. 여전히 혼란 상황이고 사회는 여전히 혼란 상태에 나폴레옹이 또 등장하죠. 프랑스.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폴레옹이 다시 독일 침공하죠. 독일의 변방에 국가들 다 모아서 국가가 나타납니다. 이때 19세기 이제 국가 출현이 돼요. 근데 19세기로 넘어갑니다. 19세기를 우리가 이제 시도사조로 보면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 교육학에서는 이제 이걸 신인문주의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나폴레옹이 열공하고 그 이면에 어떤 감성적 측면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강조해요. 그래서 낭만이에요. 이성과 감성. 그 다음에 개인이 있고 국가가 싹트죠. 개인과 국가의 조화. 마치 유기체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게 낭만주의죠. 그래서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죠. 신인문주의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여기 학자들 등장하는데 다 뭐예요? 전부 다 교육 목적은 동일하죠. 도덕성. 전부 다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프레벨 같은 경우는 신성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부 다 도덕성을 강조. 도덕성. 루소가 자연주의를 얘기하는데 그 자연성을 얘네들은 이제 3H니 흥미니 신성이니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를 통해서 도덕성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거 해봤자 도덕적이지 않더라고요. 사회가. 그래서 이 인간을 강조하지만 조금 달라지죠. 이성이다 감성. 그 다음에
20세기로 넘어오죠. 20세기는 이제 큰 물결이 두 줄기가 있죠. 하나는 미국 중심의 전반,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 유럽 중심의. 미국은 네 가지죠.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전주의, 사회를 개혁하자 하는 사회 재건주의, 그죠? 본질주의, 신보주의, 진보, 본질, 항존. 이 항존에서 다시 뭐가 나옵니까? 자유교육이 또 나오죠, 자유교육. 일로 가자, 이쪽으로. 그리스 로마로 가자는 그리스 로마로. 자유교육. 또 나와요, 그죠? 인문 교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럽. 20세기 국가주의 창성했잖아요. 이 국가들이 20세기에 뭘 일으키는 겁니까? 전쟁, 피비린 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의 지성인들이 인간이 이렇게 잔악할 수 있는가? 비인간화. 그 다음에 18세기부터 탄생했던 그 산업혁명이 후기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 노동자의 공장주의 어떤 전유물, 노동자. 전락하고 물질 중심주의, 인간 소외, 인간 상실, 인간서 상실.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뭐죠? 실존주의. 실존주의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 있죠? 현상학. 그 다음에 해석학. 실존성을 강조하니까 이거 현상과 해석과 실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체성을 강조하잖아요. 실존성. 여러분 실존주의 보세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고통한다. 그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유머의 명제에 빗대서 얘기했죠. 사르트르가 인간은 저주스러울 만큼 자유를 부여받았다. 자유. 저주스러울 만큼 자유를. 왜? 여러분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들 여러분 주체적으로, 여러분 주체성 때문에 주체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앉아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 이 강의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명을 선택했죠?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책임이 따르죠?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 도피를 얘기했어요. 왜?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에 따른 선택에 책임을 져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 살아가면서도 종교에 빠지고 그다음에 미신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자유로부터 도피 때문에.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태어나서 이제 그 신의 역할은 이제 그 인간을 그 세계에 내돈댕기 치면 그 다음부터 다 동일한데, 그러니까 태어난 거하고 벌스, 데스 다 죽죠? 다 동일하죠.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임용시험 합격해서 교사가 되고 누구는 공무원이 되고 누구는 뭐 대통령이 되고. 왜 그런가? 자기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그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결국은 인생을 알파벳에 비하면 B와 D 사이에 있는 초이스와 같다. 초이스. 선택.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어쨌든 이 실존의 주체성 이걸 강조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볼로브와 그 부보 이런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왜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이 배경하에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 배경하에서.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 근데 이게 실존성을 강조하니까 전체 속에 개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회를 떠나 여러분들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국가를 떠나 여러분들 존재할 수 있어요? 국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국적자다 생각해 보세요. 여행이라도 어디 가볼 수 있어요. 여행. 비행기조차도 못합니다. 비행기조차도. 그러니까 개인은 다 뭐죠? 전체 속에 하나의 전체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 속에. 개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전체. 이게 뭐지? 구조주의. 브루너, 피아제 인지 구조 얘기하죠. 브루너 지식의 구조 얘기하죠. 구조주의. 이거를 피아제를 구성주의라고도 해요. 또 왜냐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구성주의 측면이 있거든요. 이 구조주의를 이끌고 있는 게 비판 철학이에요. 교육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뭘 비판합니까? 구조를 어떤 구조? 사회 구조, 사회 체제, 사회 체제를 비판하자. 근데 이 구조를 강조하니까 또 뭐가 사라집니까? 또 여기 이걸 이제 비판하죠. 이거 비판하는 게 있는 게 뭐죠? 실존이야 이게 애매하다는 개념이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겠다 하는 게 분석 철학이에요. 피터슨은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 있죠. 교육의 개념을 분석하겠다. 그래서 개념을 분석해서 의미를 명료화시키겠어. 의미를 명료.
구조주의. 다시 개체성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 게 뭐지? 여러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해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는 근대성을 해체죠. 구조를 해체하는 거니까 탈구조주의. 모더니즘의 해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요거 경제 논리에 따르는 게 신자유주의잖아.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 그 유럽 역사가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학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구성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대충 이해돼요? 서양 사회와 철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게 자유교육 하다가 참. 자, 자유교육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피터스 얘기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터스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피터스는 교육을 정의내질 않아요. 그 사람은 윤리학과 교육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진짜 민주주의와 교육은 되게 쉬운데 윤리학과 교육은 윤리학이라는 그 윤리학은 칸트 얘기가 나오거든요. 칸트 관념론의 영향을 좀 받아. 칸트도 선험적 정당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경험론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칸트 얘기를 알려면 이거 경험론을 이거를 칸트도 합리주의 나오잖아요. 그죠? 칸트를 알려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칸트를 알려면 또 순수의식 비판, 실천의식 비판, 판단의 비판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학에서는 판단의 비판까지 필요 없는데 실천의식 비판을 알아야지 칸트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근데 피터슨은 교육이란 교육의 개념 이렇게 얘기하죠. 교육의 개념 안에 이제 이홍우 교수님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붙박혀 있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대표적인 말이 붙박이장처럼 교육의 개념 안에 딱 붙박혀 있는 가치 있는 거. 가치가 이 개념 안에 붙박혀 있다는 거예요. 붙박혀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교육의 개념 안에 붙박혀 있는 가치니까 이게 어떤 가치예요? 내재적 가치. 그죠? 내재적 가치가 보세요.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재. 외재는 밖에 있다. 뭐가? 목적이 안에 있다. 안과 밖이 그럼 뭘 기준으로서 안과 밖이요? 제가 지금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모르죠. 그죠? 교실을 기준하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사람 나를 밖에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교육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내재적 목적에서는 이 교육 활동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게 교육의 개념이에요. 교육의 개념. 아까 교육의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육 개념 있죠? 교육 개념 속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죠? 그 교육 활동이 교육 활동. 교육 개념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교육 활동이죠. 이 활동 안에 있으면 내재적. 활동 밖에 있으면 외재적 목적. 이렇게 얘기하죠. 안에 있다는 말은요. 이 개념하고 어떻게 될까요? 관련이 있겠죠? 얘는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있죠? 이거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개념과 관련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개념적 관계. 개념과 관계 있으니까 논리적 관계. 요거는 개념 밖에 있으니까 경험적 관계 또는 사실적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내가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또는 수학을 공부한다. 수학을 공부하면 사람이 수학 개념 안에 있는 수학 활동들을 하죠. 그죠? 수학적 논리적 그 사고를 수학 공부를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익히죠. 그 논리적 사고를 익히는 건 수학 활동 안에 있는 거예요. 개념 안에 있는 활동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학 활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선생님도 돼요. 선생님은 수학 개념하고 관계 없어요. 국가 발전, 경제 발전, 취업 이거는 개념하고 교육 개념 아무리 분석해 보면서 나오나 교육 개념은 인간으로 대상하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을 갈고 닦고 이성을 갈고 닦고 이게 교육과 관련되는 거지. 사고를 하고 그죠. 뭐 다른 직업을 얻는 거 이거는 교육 개념과는
논리적으로는 별개죠. 사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다 관련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거는 사실적으로 관련될 수 있고, 사실상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경험상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관계예요. 어쨌든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거? 안에 있으니까 교육 개념 안에 부합하게 있는 가치니까 뭐 이게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죠. 요거를 다시 교육이냐 아니냐를 이제 세 가지 기준에서 구분하자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예, 첫 번째 규범적 기준, 예, 또 이제 과정적 기준, 인지적 기준 또는 인지적 준거, 과정적 기준 또는 과정적 준거 이런 얘기를 하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은 이제 가치를 뜻하죠. 가치.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교육은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 해야 된다. 가치 있는. 이 가치 있는 것은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재적 가치. 예, 교육의 목적을 예, 상세화했다고 볼 수 있죠. 인지적 준거는 뭐죠? 인지. 지식의 형식. 그러니까 지식과 이해. 예, 인지적 안목 또는 지적 안목. 이걸 키워주는 것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지. 자, 요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규범적 측면. 요거 형식과 요거 안에 있는 내용이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식 형식. 지식의 형식을 통해서 지식을 이해하고 예, 인지적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기력한 게 뭐죠? 훈련. 훈련을 아무리 해도 안목이 안 생기거든요. 안목이. 여러분 체육 훈련 아무리 해보세요. 신체 훈련 아무리 해봐. 체육에 대한 어떤 그 신념 체계가 형성이 되나 안 되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 교육과정에 따르면 체육의 발달사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체육과 계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체육의 그 교육과정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요렇게 바뀌었어요. 요렇게. 그 전에는 예, 체육 보면 기능 중심 게임 수업, 기능, 배구, 농구 이 기능만 가르쳤거든요. 지금은 게임 중심, 이해 중심 게임 수업 모양이에요. 이해 중심. 그러니까 농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 그 축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르치다는 거예요. 이 축구 기능만 가르치지 말고. 그래야지 뭐 안목이 형성되니까. 이건 기능만 가르치는 건 훈련이죠. 이거 무력한 거예요, 무력한 거. 그 다음에 저기 그 지문에 따르면 뭐죠? 문제풀이식. 이건 문제풀이 훈련하는 거잖아요. 무기력하죠? 안목 형성이 안 되는 거 이거 하자 이거. 세 번째 과정적 준거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온당하는 방법을 하죠. 이게 뭔데? 학생의 의식, 자발성.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자는 거예요. 의식과 자발성. 도덕적으로 온당하는 방법으로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자. 요 말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자발성, 도덕적으로 온당하는 방법으로 다시 해서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예,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 말로요, 용납할 수 없다. 피터스 말로 왜 용납할 수 없을까요? 자발성,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자는 대표적인 예로는 족구나 세뇌 이런 거 들고 있거든요. 족구나 시키고 세뇌 시키고 막 집어넣는 겁니다. 막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애들이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 할 거야. 자기 스스로. 그럼 필연적으로 흥미가 필요하죠. 흥미는 영어로 인터레스트죠.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뭐 사이에 있어요? 지식 형식과, 자, 지식 형식이 뭐예요? 이게 지식 형식입니다. 안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식 형식은 이 사람 말로는 공적 유산이다. 뭐 인류 문화 유산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가. 우리 말로 하면 정신 능력. 이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학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습니까? 수학적인 내용들을 배워넣고, 논리적인 형식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적인 내용을 집어넣고, 물리 어떤 그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물리 내용을 집어넣고, 이제까지 쌓아왔던 인류 유산들, 그게 다 공적 전통이에요.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흥미죠? 이거 애들이 여러분 수학 하려면 수학 재미있어 하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물리 재미있어 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애가 여기 있죠? 둘 사이 떨어져 있죠? 이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흥미잖아요? 흥미가 있어야지 쓱 들어가, 쓱. 이따가 약속 있네. 제가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아이, 이게 아닌데.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뒤에 이게 참 재밌는 게 뒤에 이제 악스 모형이 나오잖아요. 악스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가치.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기대 가치 이론이죠. 이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동기는 학생들로부터 유발돼요? 아니면 교사가 유발하는 거예요? 응? 학생들로부터 유발해요?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유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사가 유발해야 되는 거예요? 응? 학생들이? 둘 다? 그게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진짜 중요한 게 진짜. 근데 요행이 나와버렸네, 시험에. 얘는요, 동기를 누가 어떻게 보냐면 학생이 유발된다. 얘는 교사가 유발해야 돼. 교사 유발. 그래서 이거 동기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동기화 이론. 동기화 되는 것을 살펴서 이론화한 거예요. 기대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악스 모형은 선생님이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어텐션 시키고 주의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렐레번스 관련성 가르쳐주고 컨피던스 자신감 심어주고 만족감을 심어주는 거. 이거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동기가 유발되거든요. 동기가 뭐지? 별 얘기 다 하네. 움직일 동자잖아요. 움직이는 기계, 움직이는 메커니즘. 내가 이쪽으로, 에너지죠. 이쪽으로 싹 들어가야지 동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재밌고, 흥미있고. 근데 이 동기는 두 가지가 있죠. 심리적 동기와 규범적 동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규범적 동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오버하는 것 같아서. 자, 이거를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보십시다. 이건 일단 빼겠습니다. 요거 이제 두 가지로 쓴 거고, 여러분 두 가지로 이렇게 이론이 있을 때는 꼭 두 가지로 안 써도 돼요. 쭉 논리적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바로 답을 내리고 싶으면 어차피 내재적 목적이라는 얘기가 이 뒤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끌어내도 되고, 먼저 답을 내려도 되고, 두 가지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교육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의법이죠? 간단하게 정의 내려줬습니다. 다시 상술 들어갑니다. 상술. 합리적 정신에서 이제 상술을 해줍니다. 물론 이건 안 써도 되고, 써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지식의 형식에 입문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식의 형식. 그 다음에 요거죠. 무지나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합리적인 마음 또는 이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내재적 목적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교육의 개념에 부박해 있는 그 본질인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단적인 외재적 목적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재심을 분석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써줘도 되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 여기서 이제 내재적 목적 나오죠. 자유교육의 이상을 구현하려면 형식의 요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요거 들어가야 되는 개념에. 그 다음 내재적 목적, 자유교육 하면서 지식의 형식, 이 말이 이게 상술할 때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식 형식. 그 다음에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자. 이게 두 번째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재적 목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설명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 여러분 다 아시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합리성, 지식의 형식, 자율성. 요렇게 들어갈 수 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쉬운 방법으로 안내를 할게요. 요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도 쓸 수 있는데 조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되긴 하는데 자,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항목별로 쓴 겁니다. 피터스에 따라서. 자, 먼저 개념 정의법 들어갔죠? 그 다음 다시 상수를 했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까지. 근데 이 상수는 굳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 속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자 이거 목적 노목적 첫째 피터스 따라서 그냥 쭉 갑니다. 첫 번째 뭐지? 교육의 본질적 가치 내재 목적 추구한다. 이게 이제 그 규범적 그 준거죠. 규범적 준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추구하자. 내재 목적은 이거다. 내재적 목적이란 개념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거다. 규범적 준거가 내재적 목적이니까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니까. 두 번째 이제 인지적 준거죠. 지식의 형식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안목을 형성하라. 안목을 형성하라. 근데 이제 제시문 분석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제시문에서 훈련과는 구별돼야 한다. 세 번째 학습자 이게 이제 과정적 준거죠.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 또는 방법적 원리로 한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요거 흥미 존중해야 한다. 요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는. 그다음에 제시문 다시 분석. 제시문의 주입식 수업은 아니다. 이거는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쓰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죠. 결론. 이거 다시 정리합니다. 쭉.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좀 편할 거예요. 그죠? 하나씩.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쭉쭉 이렇게 풀어가면서 상술 쭉쭉쭉 풀어가면서, 어떤 것을 써야지 득점하는지를 쭉 생각하면서 쭉쭉쭉 풀어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항목별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어차피 피터스니까 하나씩 나눠서 설명해도 되겠다. 이게 상술법이고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거 하나씩 나눠서 쪼개서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